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극스필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예, 다섯 번째 시간 송영의 호신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송영의 호신술. 자, 호신술이라는 건 뭡니까? 호신.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기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강한 내용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예, 줄거리 한번 볼까요? 날로 격화되어가는 파업으로 위기감을 느낀 친일 반민족적 자본가인 상룡이. 상룡이의 가족은 자신들이 경영하는 몇 개의 공장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고 파업단의 위력에 맞서고자 호신술을 배운다. 그러니까 파업단에 맞서려고 이제 호신술을 배우네요. 우리 그 주인공이. 또한 딸 해숙은 상룡의 딸이죠. 학교에 갔다가 노동자 자녀들에게 친일 자본가에 대한 비판을 담은 노래로 놀림을 받아요. 예, 꿀꿀돼지라고 이제 놀림을 받거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노래 가사를 이제 가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이제 호신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인 경원이, 그러니까 상룡의 부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가고 집에 돌아오던 중에 또 여공들에게 또 붙들립니다. 그 사이 파업단이 상룡의 집으로 이제 몰려옵니다. 그래서 상룡은 파업단의 위세에 겁을 먹고 일제 치하의 그 경찰 있지 않습니까? 이 경찰 세력에 의지하여 파업단을 제압하고자 이제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최후까지 싸우겠다라는 노동자들의 강한 의지가 담긴 종이가 날아들어서 갈등 상태가 지속되는 것 등을 암시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인 거고요. 자, 이제 우리 순특강에 나온 내용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해 보시면 이제 주제가 이제 일제 강점기이고요. 반민족적 자본가입니다. 이 자본가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사장으로 나오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 여러 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상룡이라는 사람이 노동자 측면이 있는 거죠. 노동자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갈등을 지금 빚습니다. 이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 간의 갈등인 거죠. 그렇죠? 또 친일 자본가입니다. 이제 그냥 자본가가 아니라 친일 세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태 이런 것을 갖다가 작가는 비판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풍자하려는 의도가 강한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입니다. 그래서 성룡의 집이 이제 이 장소, 극중 장소가 이제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막극이고요. 성격이 강한 비판과 풍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갈래는 희곡입니다. 희곡이 뭐죠? 연극의 대본인 거죠. 그래서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설에서도 배웠습니다만 대사와 행동이 드러나면서 사건을 전개하는 걸 뭐라 했죠? 간접제시라고 했죠. 간접제시. 그렇죠? 네, 간접제시.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장면제시. 그렇죠? 장면제시. 또 다른 말로 극적제시. 바로 여기서 이제 극적제시가 바로 희극이라는 연극이라는 요런 것 때문에 이제 극적제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희곡, 극적제시. 자, 그래서 직접 제시와 다르게 간접 제시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라는 의미에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단막극입니다. 단막극이라는 것은 막이 하나입니다. 여러 개의 막이 아니라. 그래서 극적인 사건을 진행하는 연극이 단막극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의 막으로 끝난다. 그래서 장소도 동일하게 고정돼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예, 그 다음에 서술상 특징을 가겠습니다. 김상룡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반민족적 자본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풍자하는 일종의 촌극이고요. 일제 치하의 그 구조적 모순이잖아요, 시대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안주합니다, 이 김상룡이가. 그래서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자본가들의 속성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속성이잖아요, 자본가들이. 그래서 그러한 점을 이제 작가는 강하게 비판하는 거고요. 호신술을 배우는 식의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발상으로 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몸만 보호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드러낸 겁니다. 아셨죠? 예. 그 부정적 인물이죠. 그러니까 김상룡이. 그래서 이 인물을 희화함으로써 무대 밖에서 일어날 사건에 대한 관객의 상상을 유도하면서 열린 결말로 마무리를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주된 인물이 어떻다? 희화화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탈춤이나 인형극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해학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을 비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결말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단결된 힘이 끝까지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반민족적 자본가를 압도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즉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작품입니다. 또 일제강점기에 노동자들의 어떤 생생한 체험이 있죠. 그걸 지켜본 작가가 그들의 아픔을 통쾌한 풍자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또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이 직접 무대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단막극이고 또 공간이 협소한 데다가 직접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담장 넘어보기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용어는 몰라도 되지만 이 당시 20년대 검열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직접 드러나면 검열에 걸리기 때문에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것보다도 현장의 그 목소리, 음성이라든가 하인의 말, 또 소품, 돌, 뭐 쪽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그 노동자들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기법을 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그 부조리한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잖아요. 그때 당시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대립을 반영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시대적인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작가가 그러한 생각을 반영한 작품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또 음향을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희곡과 시나리오 같은 작품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사건의 진행 상황과 갈등을 잘 표현해 줍니다. 또 인물들 간의 갈등 상황을 전면에 드러내진 않습니다. 이 작품이. 그런데 대신 음향이라든가 대사, 소품 등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5페이지인데요. 그중에 이제 첫 페이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네 번째 보시면은 이제 인물의 특징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 정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정수라는 사람은 이제 주인공 상룡의 부친이고요. 노동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호신술을 배우는 아들의 그 모습을 보고서 체면을 손상시킨다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그 태도를 취합니다. 상룡이는 어떻습니까? 주변 소문과 사례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비하는 그런 그 소극적인 인물이고요. 또 호신술을 배웁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써먹질 못해요. 그래서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그런 인물이고 또 파업단이 몰려오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비겁한 인물입니다. 50대고요. 뚱뚱한 외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고요.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그 부정적인 인물로 드러납니다. 경원이라는 사람은요. 그 부인입니다. 상룡의 부인이고 남편인 상룡의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즉 호신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해서 시아버지 정수를 설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예. 자,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이제 노동자들의 파업이 막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호신술을 함께 배우자라고 정수를 설득합니다. 아들인 그 상룡이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예, 그 상황을 제시합니다. 이 사진은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현대 국립극악단에서 이 연극 호신술을 갖다가 연극을 무대를 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호신술을 배우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상룡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이 사람은 선생님인 것 같고, 그렇죠? 예, 자 한번 봅시다. 정수 이제 이야기합니다. 정수 앉으면서 이 방에 방 안에 왜 이렇게 횡하게라는 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원스럽게 아무것도 없이 뚫려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돼 있냐라고 이제 놀란 거죠. 그랬더니 아니 씨름판을 벌이니 하면서 담요를 왜 깔아놓고 야단이냐. 여기 담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호신술을 배우기 위해서 장소를 지금 마련한 겁니다. 상룡이가요. 아셨죠? 예, 그래서 상룡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오늘은 뭐 좀 배우는 게 이제 배울 게 있어서요. 이제 호신술을 배운다는 거죠. 정수가 아니다. 응? 늙게 배우는 게 다 뭐냐. 대관절 도대체 그거 다 뭐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못마땅한 그런 말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애구 아버지도 여기서 경원이는 이제 정수의 누굽니까?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그래서 경원은 왜 저번 때도 즉 저번에도 아범은 이제 상룡이가 되겠죠. 보이지를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정수 오 그래 툭탁 치고 쾅쾅 나가 떨어지는 거 말이냐?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지금 음성 상징어가 나왔죠. 쾅쾅 툭탁 이렇게.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호신술 이걸 본 것 같아요. 이제 아버님이 그죠? 정수가. 그래서 호신술을 배우는 것을 굉장히
희화화하는 겁니다.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고, 이거를 갖다가 작가는 풍자하는 그러한 그 방법을 쓴 거죠. 그렇죠? 예. 상룡이가 이제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정수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까짓 것 배워서 뭐 하니? 응? 그까짓 것. 자, 그까짓 것은 뭡니까?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비꼬는 그 말하기죠. 예. 그래서 이게 희곡이기 때문에 지심으로 들어갈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생각은 꼭 하셔야 되겠죠. 이제 비꼬는 말하기, 그렇죠? 예, 이런 행동. 그래서 씨름판을 나갈 테냐 아니면 전장판을 나갈 테냐. 응? 그 해서 뭐하냐. 그러니까 호신술을 배워봐야 무용지물이다. 아무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지금 아버지가 아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때 상룡이가 뭐라고 하죠? 아버지는 좀 덜 하셨습니다. 응? 싸움판이나 전장판 나가려 하는 것이 아니오라 제 몸을 보호하기 한 거다. 보호하기 한다는 것은 호신술을 배우려는 이유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습을 한 겁니다. 즉 여기서는요, 이 부분 그 상룡의 말하기에서는 뭡니까? 굉장히 나약해 보이죠. 그리고 허위 의식을 지닌 자본가를 갖다가 비판하는 그런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바로 나약한 또 허위성을 갖고 있는 이런 인물이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예. 정수가 뭐라고 합니까? 호신술 그게 무슨 소용이냐?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너 같은 사람 체면과 명예, 너 같은 사람은 이제 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면도 있고 명예도 생각을 고려를 해야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마땅하고 없고요. 지위에 맞는 체면 유지를 중시하는 그 정수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애구 아버지는 옛날만 생각하십니다. 그려. 지금은 다르다. 노동자들이 지금 직조라는 건 이제 섬유라는 거죠. 예, 섬유 공장이 지금 스트라이크라는 거는 이제 동맹 파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뭡니까?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파업이 지금 현재 뭡니까?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공장에서 자, 갈등을 지금 예고하고 있죠. 예. 정수가 뭐라 합니까? 그렇지만 법이 있지 않느냐. 응? 밤중도 대낮 같은 세상에 그까짓 거, 응? 그까짓 거라는 건 뭡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하는 걸 아주 굉장히 뭡니까? 굉장히 그 사소한 걸로 지금 치부하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렇죠? 뭐 무서우냐? 그리고 이번에도 죄 잡아갔다지?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는 이제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요. 풍자의 대상이 됩니다. 작가 입장에서요. 독자도 마찬가지지만 일제 강점기 친일적인 자본가의 모습,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의 그 소수를 위한 일본 세력의 그 보호를 지금 믿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풍자의 대상이 되는 그런 대사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하죠? 에구 아버지께서 딱하십니다. 아무리 앞잡이 연놈들 잡아갔다고 하더라도 다들 야단인 것을 어떡합니까? 결국은 이제 뭐 그 우두머리급 되는 사람들 다 잡아갔다고 해도 모두들 또 야단이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죽을 때까지 싸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심각하다는 얘기죠. 파업이 그냥 대충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심각한 그 파업이라는 것을 지금 이 대사에서 알 수가 있겠네요. 상령이가 뭐라죠? 그리고요 아버지 이제는 노동자들이 여간 지독한 것들이 아니에요. 지독하던 것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노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성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전에 몇만 잡아두면 흐지부지 되는 것이 이제 아니다. 이번엔 쇳덩이 같다. 그래서 야단이다. 쇳덩이 같다는 얘기는 이제 비유를 쓰면서 어떤 효과를 주죠? 노동자들이 뭐 한 겁니까? 단합되고 결집된 거죠. 예, 단합되고 결집이 돼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밀집된 그런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요새는 데모를 하느니 공장을 습격하느니 우리 집을 쳐온다니 하는 별 소문이 다 나고 있어요. 이 소문이 지금 나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와 친일 자본가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파업 강도가 어떻다? 점점 더 강도가 세진다, 과격해진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원이가 지금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경우가 생기는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못 받을 상황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자? 호신술을 배우려는 의도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유비무환의 정신을 갖자. 그러니까 상령의 의견에 동조하는 겁니다. 알았죠? 남편의 의견에. 그리고 호신술의 필요성을 지금 아내도 인지한 거고요. 또 시아버지 정수를 설득하는 말하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정수는 이제 뭐라 합니까? 설마 손이야 되겠니? 응? 폭력을 쓰겠냐 이거죠.
설마가 뭡니까? 작년에 국수집 노동자들이 지금 동맹 파업을 했었답니다. 근데 그때도 노동자들이 여러 패를 갈라가지고 모두 그 들이부쉈답니다. 그때 통해 그 바람에 어느 집주인은 한 달 동안이나 치료를 받을 중상, 즉 부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례를 지금 제시한 겁니다. 지금 상룡이가 그 작년에 있었던 국수집의 그 사례를 제시해가지고 굉장히 그 불안한 상황이고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한다? 이 호신술을 배워야만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아셨죠? 예.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뭐라 그걸 가만뒀냐? 망할 자식들 하면서 왜 지들은 돈이 없으랬냐? 자, 요 장면. 돈이 나왔죠. 돈의 의미는 여기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기적인 모습이죠. 몰상식한 자본가의 의식이죠. 그래서 그걸 작가는 풍자하려는 거고요. 절박하고 아주 그 희망이 없는 이런 가난한 노동자들의 진정한 파업의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그 말하기잖아요. 그렇죠? 이 말 속에서. 그리고 노동자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깔보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경원이가 이제 뭐라 합니까? 아버지, 우리 공장에서도요. 경원이 저기서도라는 건 우리 공장에서도라는 거죠. 계속 요 말. 이번에 여직원들이 조합도 만들고 뭐 공장위원회라나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노동자들이 뭐 하고 있다? 단결하고 있다. 단합하고 있다. 그래서 그전같이 잘 헤어지지도 않고 단합이 되어 간대요. 여기 단합이 나왔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해 들은 내용. 그러니까 이제 경원이가 뭡니까? 전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건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네요. 아셨죠? 예. 그랬더니 정수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까지 계집 애들도 굉장히 무시하고 있네요. 그럼요. 아주들 맹랑이라는 건요. 굉장히 똘똘하고 깜찍하다. 뭐 이러한 뜻입니다. 성령이가 막 흥분이 됐죠. 흥분이 돼가지고 쥐뿔이나 알고들 그럴까? 뭐 이런 얘기죠. 그 주의자 녀석들. 주의자라는 건요. 노동자들의 파업 중에서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선동 세력. 아셨죠? 예. 경원이가 뭐랍니까? 에이구, 이제는 전과 다른가 봅디다. 전에는 주의자들이 선동 세력들이 삥삥 겉으로 돌면서 선동을 하더니만 이제는 아마 직공 속에 섞여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내부에 침투가 돼서 어떻다? 직원들하고 구별이 어렵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진다 하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겠죠. 우리 지시문으로 쓴다면 이 경원의 그 얼굴 표정은 어떻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셨죠? 우리 희곡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문 있죠? 지시문. 네,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면서 말하는 거에 어떠한 태도와 심리 또 어떠한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을 좀 연결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성령이 섞여 있으면 별 수 있냐 시계를 보면서 에이구 이 윤 선생이 바로 호신술을 가르쳐주는 인물입니다. 성령에게 왜 입대라는 건요 여태 지금까지 뭐 이런 뜻이에요. 아니오나 그런데 대관절 도대체 나를 오라는 것은 이런 연설을 들려주려고 그랬니? 라고 하면서 부부에게 지금 정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부가 지금 웃고 있죠. 예. 자, 상룡이가 이제 아닙니다. 사실은 아버지께서 오늘 몇 가지만 배워보시라고 불렀어요. 뭐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정수가 놀라면서 뭐랍니까? 부정하죠. 싫다. 하면서 말대로 하루아삐 죽으란 말이냐. 이 늙은 뼈가 한번 꽝하고 나가 자빠져만 봐라. 어떻게 되겠니? 뼈도 성치 못한 귀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호신술을 배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상룡이가 뭐라 합니까?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나 저는 공장을 여럿 가지고 있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공장도 하나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아주 그 자본가 중에서도 아주 그 대단히 돈을 많이 번 그런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나중에 어떤 봉변이라는 건 이제 갑작스러운 변입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망신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풍자의 대상이 됩니다. 작가의 어떤 면에서 기득권을 가졌잖아요. 여러 공장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 기득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민족적이죠. 일제 치하의 친일적인 기업가니까요. 그러니까 자본가로서의 이기적인 속성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마음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단결하고 저항하는 거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사장님입니다. 상룡이가.
자, 좀 어렵지만 몇 가지만 배워두면 아주 기날이라는 것은 절실할, 아주 기묘할 이런 뜻입니다.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갑니다. 두 번째. 그래서 호신술을 배우는 중에서도 여러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파업단이 돌진까지 합니다. 아셨죠? 예, 그 중략 부분인데요. 상룡은 체육관을 집으로 불러서 호신술을 배우게 되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인 경원, 아버지 정수, 노동자 자녀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귀가한 딸 해숙이, 하인 춘보 이러한 여러 사람들을 전부 다 호신술을 배우게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집안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 경원이가 호신술을 배우다 그만 어때요? 다치게 되죠. 그래서 병원에 간 사이 파업단은 점점 상령의 집을 향해 돌진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가네요. 예, 아내까지 지금 호신술 배우다가 다치네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세 번째 장면을 가시면 파업단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경관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상령입니다. 이제 경찰관이거든요. 예. 춘보라는 하인이 창을 열어놓고 어서 꼭 닫아라 이놈아 틈으로만 내다봐. 자, 틈으로만 내다보라는 얘기는요 굉장히 그 소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파업술에 대한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소극성을 갖고 있고요. 또 굉장히 인물이 어떻습니까?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인데 이제 호신술 배운다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다가 막상 닥치니까 이렇게 소심하게 이제 바뀌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물을 희화한 거고요. 스스로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아셨죠? 우리 봉산탈춤이라든가 이런 작품에도 보면은 우리 그 스스로 자기의 그 학식을 자랑하다가 조롱거리가 된 경우 있었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조롱거리가 됐다. 이 장면은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봉산탈춤에서도 양반이 생원이 어떻습니까? 우리 파자놀이 할 때 특히 스스로의 학식을 통해서 스스로 그 조롱거리가 되면서 인물을 희화화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공통점이다. 그러니까 이런 다른 작품들과 유사한 연계 부분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춘보가 뭐랍니까? 예, 그러잖아요. 계속 파업단이 쳐들어옵니까? 가만히 있어 이놈아 그러면서 무슨 걱정이세요? 그랬더니 호신술만 쓰시면 되는데 왜 걱정이세요? 그랬는데 상령이가 뭐랍니까? 발을 구르며 굉장히 그 화를 내는 겁니다. 에이구 이놈아 듣기 싫다. 왜 듣기 싫냐? 호신술 배웠지만 결국 뭡니까? 실상에서는 어때요?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 독자 입장에서. 그러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자, 전화를 한다. 네, 영감 이슈 뭐요? 지금 온통 야단입니다. 지금 얼른 해산을 시켜주세요. 이제 여러 군데 응원까지 청을 해야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일제 강점기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지금 경찰에게 지금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애구 영감 저것 보세요. 경관이 산더미 같이 몰려옵니다. 과장법이죠. 그래서 경관이 오고 있음을 대사로 지금 어떻습니까? 들려주는 겁니다. 예, 직접 단막극이고 지금 연극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보여줄 수 없음을 뭐로 표현한다? 대사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장면으로 가십니다. 네 번째. 파업단의 침입에 적극적으로 어때요? 대응하지 못하는 상용과 또 대치 상태를 예고하는 파업단의 강한 의지가 충돌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인 ABC가 나오는데요. 무대 밖에 파업단의 상황이나 메시지를 상용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대 밖의 상황을 어떻습니까? 독자가 볼 수가 없잖아요. 관객이.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전달하는,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인 ABC요. 자, 이제 춘보가 얘기합니다. 에구, 응? 한 500명이 옵니다. 쌈이 났어요. 라고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지금 몰려오는 거고요. 지금 대사로 들려주는 겁니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영화처럼. 그쵸? 예, 그래서 노동자 측의 인물이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업단과 경관이 지금 충돌하는 장면을 춘보의 말하기를 통해서 우리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소리 나죠. 악쓰고 떠드는 노래 소리. 이런 것들은 뭐다? 효과음을 좀 주겠죠. 그렇죠? 예. 하인 A 다른 박질을 친다. 이제 급히 뛰어 달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어느 틈에서인지 대문을 막 두들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장입니다. 그래서 상령 뭐라고 합니까? 어서 나가 지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지는 않아요. 절대 지시만 하잖아요. 명령하거나. 그래서 허둥대는 모습이죠. 허둥지둥. 그래서 비겁한 면모가 드러난 거고요. 작가는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인물을 뭐한다? 풍자하는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인 A가 뭐랍니까? 퇴장당하죠. 돌 한 개가 날라오죠. 유리창을 박살냈죠. 그래서 춘보는 어떻습니까?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죠. 욕하는 소리가 막 들리죠.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 효과음이다. 효과음으로 이제 들려주는 거고요. 상황을. 하인 B는 또 어떻습니까? 급히 들어오죠. 그래서 마님께서 병원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시다가 그만 여공들에게, 여직원들에게 붙들리셨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거고요. 하인의 전원은 이제 말하기를 통해서 외부 상황, 무대 밖의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거죠. 우리 그 관객들에게. 그래서 아주 다급하고 큰 목소리로 외치게 되는 그러한 말하기인 거죠. 그래서 지시문으로 말하면 뭐입니까? 다급한 큰 목소리로 외쳐라, 뭐 이렇게 지시를 하겠죠. 배우에게. 그렇죠? 자, 그러면서 춘보는 뭐랍니까? 아이고 영감, 대물 깨트립니다. 깨지는 소리, 노래 소리가 나요. 역시 효과음이고요. 혼란스러운 외부 상황을 지시해 주는 거고요. 파업단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지금 대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자, 하인 C가 나왔네요. 뭐라고 합니까? 영감, 잠깐 만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만 보자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거는 외부 상황이죠. 무대 밖의 그 상황에서 급히 뛰어오는 거겠죠. 그러면서 파업단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무대 밖의 무대 밖의 상황을 무대 안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 그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놈아 다시 나가서 들어오지 말아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춘보는 뭐랍니까? 지금 돌이 날아왔죠. 돌이라는 거는 이제 쪽지를 지금 감아서 지금 보낸 거거든요. 쪽지를 담은 소품인 거죠. 그래서 돌이 날아오면서 집으며 여기 종이가 있다. 그죠? 파업단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강한 결의, 의지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 쪽지가. 그래서 풀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존재감을 지금 어떻습니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예, 노동자들은 한 번도 무대에 들어오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그 음향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소품을 통해서 그 존재의 그 느낌을 관객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상령이 보고 뭐 어째 최후까지 싸우겠다? 그러니까 파업단의 강한 의지가 보이고요. 갈등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임을 지금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앵이라는 건 속이 상하거나 이제 마음에 맞지 않을 때 내는 그 유성어입니다. 그래서 건방진년들 그잖아요. 여공들이니까. 그래서 파업단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다? 갈등과 대결 구도가 지속될 것임을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더 떠드는 소리가 막 나죠. 효과음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춘보는 마지막에 뭐랍니까? 애구 자동차로 막 실어갑니다. 누굴 실어가냐면 지금 경관에게 노동자들이 연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뚝이 터진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그 비유를 썼죠. 저렇게 실어가도 더들 야단들입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결국 뭐냐면 상령의 집을 지금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경찰관과 대치하고 연행되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놈아 듣기 싫다. 별다른 대책 없이 허둥대기만 하죠. 예, 상룡이가. 그래서 무능력한 그 사장님, 무능력한 이 자본가에 대한 강한 작가의 풍자 의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효과음이 더 나오면서 파업 쓰레기 함성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열린 결말이고요. 이제 독자가 어떻습니까? 개방적인 그 생각으로 다양한 상상을 하겠죠. 예. 그래서 파업단의 저항이 앞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희망이 좀 보이죠. 왜냐하면 끝까지 의지를 꺾지 않고 이 노동자가 단결해서 기업가와 싸우는 장면이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열린 결말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수업 잘 들으셨고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